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너는 왜 내가 아닌가? 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하는데요. 인문학 강의 오늘은 유튜브 합동연합학술원 유튜브에 1571회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합동연합학술원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설교, 철학, 기독교 사상, 인문학, 그리고 또 여러 목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1571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또 그 제목을 보시고 목회 사역이나 설교할 때에 필요한 것을 듣고 인용해서 목회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합동연합 학술원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영성 치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내가 아닌가? 첫 번째, 약탈자의 동굴입니다. 딜레마를 동굴로 고쳐주세요. 첫째, 약탈자의 동굴. 1983년 윌리엄 골딩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파리대왕이라는 책에서 무인도에 고립된 아이들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사악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소년들을 후송하던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한 무리의 소년들은 곧 절망을 딛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지만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분열하면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 집단이 익명의 섬에 버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립된 집단은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시자도 없을 뿐더러 외부의 규칙 따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집단을 통솔하는 자가 바로 법인 것입니다. 통솔자가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소설 속의 무인도와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세리프 박사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약탈자의 동굴 주립공원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주립공원의 여름 캠프장에 여러 학교에서 선발된 백인 중산층 자녀를 수용했습니다. 캠프에 소집된 아이들은 대부분 11살짜리 소년들이었으며 이들은 3주 동안 교관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연구팀은 소년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들 두 팀에는 방울뱀과 독수리라는 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일주일 동안 캠프에서 생활하다가 줄다리기 등 각종 경기를 통해 경쟁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두 팀이 일주일 후에 서로 적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두 팀의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안 두 팀은 상대팀의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윽고 이들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상대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경기를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연구팀이 정한 경기는 야구였습니다. 방울뱀 팀은 경기장 공터가 자기들 구역이라며 공터 뒤쪽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울뱀 팀이 경기에서 이기자 독수리 팀은 그 깃발을 쓰러뜨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곧 두 팀은 서로의 숙소를 습격하고 집기를 부수거나 물건을 훔쳤습니다. 특히 독수리 팀은 대낮에 상대방 숙소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몽둥이와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구팀은 다음 단계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서로를 화해시키기로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화해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은 식당에서 서로의 음식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연구팀이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교관들이 팀을 이루어 두 팀이 묵고 있는 숙소의 식수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공동의 적이 나타나자 두 팀은 휴전을 하고 동맹을 이루어 공동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적대감을 보입니다. 당신이 1학년 1반에 속해 있으면 1학년 2반과 축구 경기를 할 때 강한 경쟁심을 느낄 것입니다. 또 2학년과 경기를 할 때는 2학년 학생들을 경쟁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 경쟁심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기할 때 더욱 고양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기할 때는 적대감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학교 출신인가 아닌가, 친족인가 아닌가, 사는 지역이 같은가 다른가, 종교가 같은가 다른가, 정치적 견해가 같은가 다른가, 피부색이나 민족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구분은 너무나 완고해서 경쟁심을 넘어 극단적인 폭력과 대량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꼬리표 붙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꼬리표 붙이기에는 일종의 낙인 찍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낙인 찍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꼬마들은 놀이를 할 때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가릅니다. 대개 우리 편은 좋은 편이며 다른 편은 나쁜 편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뇌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구분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생후 6개월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생후 1년째에 가장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출현과 엄마에게서 격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잠시 바라보거나 어르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간은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는 편견을 갖고 다른 집단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편을 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부 교수 엘버트 벤듀라는 간단한 퀴즈 게임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두 대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3명씩 팀을 이루게 한 다음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알쏭달쏭한 퀴즈를 푸는 것입니다. 많은 팀은 다른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틀릴 때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퀴즈를 내고 상대팀이 맞히지 못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낸 팀은 총 10회에 걸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횟수가 늘어날수록 각 단계의 전기 충격은 점점 강해집니다. 회의상 A팀과 B팀이 있다고 합시다. 조교는 A팀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조교가 중얼거린 내용은 B팀의 학생들이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B팀의 학생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교는 실수로 마이크를 켜놓고 말을 하는 바람에 A팀 학생들만 우연히 그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속입니다. 한편 B팀에는 A팀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녀석들이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양 팀의 학생들에게 일종의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조교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게임에서 모든 팀이 2단계 수준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조교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경우 5단계 정도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녀석들이라는 말을 들은 팀은 3단계,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들은 팀은 8단계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였을 때 외부에서 주입한 편견대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줏대없이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언론 매체들입니다. 이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타인이나 외집단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것을 흔히 영어로
프레임을 씌운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과 현재 정치계, 언론계가 이렇게 한 사람을 꼬리표를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사람이나 집단에게 꼬리표를 프레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축구 경기를 중계할 때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의 태도는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경쟁 국가의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휘슬을 불지 않는 심판을 비난하고 우리 팀이 반칙을 하면 적절한 때 좋은 기술을 구사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속 신은 곧 세계를 관장하는 유일신이며 자신들만 신에게 선택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것은 자기 민족뿐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 속에서 성장한 개인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지나친 동질성은 낯선 이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이러한 배타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은 윤리의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에게 통용되는 윤리를 외집단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착취와 강간,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는 부족 내에서 처벌의 대상이지만 외집단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부족, 다른 국가에 대한 테러나 학살 행위가 묵인되거나 용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외집단은 잠재적이고 현실적이며 언젠가는 멸절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인간은 먼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습성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은 우리의 원초적 신경계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낯선 것이나 위험한 것을 접했을 때는 생존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원초적 신경계에 새겨진 편견 중 하나는 뱀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뱀처럼 생긴 막대기만 보아도 놀랍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뇌는 막대기를 뱀으로 착각했더라도 우선 도피하도록 명령합니다. 화들짝 놀라 도망하는 것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형성된 원초적 신경계는 우리 뇌에 뿌리 깊은 이분법적 사고를 새겨놓았습니다. 모든 대상을 흑과 백, 선과 악, 친구 아니면 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경향 때문에 우리는 낯선 것, 나와 다른 것, 공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독일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러시도 주니어라는 사람이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증오와 결부시켰을 때 소름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나치처럼 그것들로 분류되는 이들을 죽이기 위한 작업 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지옥 같은 도살장의 감독관들은 교대 시간이 되면 매일 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원초적 신경계는 그들의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한다. 증오는 마치 도살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일꾼이 소를 잡는 일을 습관처럼 하게 되듯이 이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죽음의 세계를 습관화하도록 촉진한다라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예비경찰 101대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 소속된 500여 명의 병사들은 33세에서 58세의 기혼자들로서 대부분 함부르크에서 온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대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 중 5명만이 나치당원이었습니다. 1942년 여름에 부대원들은 폴란드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1800명의 유대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남성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임무에 투입되기 전에 임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하면 끔찍한 학살 현장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00여 명 중에 12명만이 주어진 임무를 맡지 않았고 막상 임무가 주어지자 몇 명의 병사들만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또 포로들을 사살하는 소총부대에 배속된 병사 가운데 10 내지 20%만이
제대를 원하거나 그 임무를 회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많은 병사들이 서로 그 임무를 맡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되어 이 부대는 적어도 3만 8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어떤 집단의 행위를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근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친일의 중령으로서 부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동유럽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1942년 나치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결정하자 아이히만은 유대인 수송을 담당했으며 폴란드 점령지 내에서 죽음의 수용소로 향하는 열차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1944년에 헝가리에 살고 있는 4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버렸습니다. 1945년 나치의 친위대장 하이니히 힘너는 패전 후 유대인 학살이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을 우려해서 각 부대의 유대인 처형을 중단하고 증거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유대인 처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투에 동원될 것을 염려한 그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욱 열심히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미군에 체포되었지만 신분을 속여 풀려난 후 수년 동안 독일 각지에 은둔했습니다. 1950년에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신분을 위장한 채 가족과 숨어 살다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962년 6월 1일 그는 교수여행에 처해졌습니다. 재판정에 선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치 범죄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이웃집 남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정한 가장이자 능력 있는 남편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나치 대원들을 떠올리며 몇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평범한 이웃집 사람도 전쟁이 벌어지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매일 군복을 다려입고 부대로 출근하는 이웃집 남자가 나치 대원들처럼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낼 수 있을까요?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이자 인간은 왜 이 악에 굴복하는가 라는 책의 저자인 찰스 프레드 엘퍼트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반 상인들과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선한 독일인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기차가 때맞춰 운행되도록 하고 유대인들 집단 수용소로 실어 나를 화물차가 항상 충분한지 확인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그저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싶을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어느 독일 장교가 유대인들을 검거해 총살하는 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처형을 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악한가? 다른 독일인들보다 더 악한가요? 라고 질문하고 두 번째, 이 부대에 다른 장교가 들어왔다. 그는 총으로 유대인을 사살하는 일을 피하려고 갖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그 일이 싫어서 복통, 괴양,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다. 그러나 상관이 동부전선으로 갈지 총사를 집행할지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자 그는 총을 쏘기로 결정했다. 그는 사악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악한가? 라고 질문을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연구는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독일인이 자발적으로 학살에 참여했든 마지못해 학살에 참여했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아무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했을 뿐입니다. 재소자들은 엘퍼드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면담 조사 결과 일반인이든 재소자든 자발적으로 유대인을 처형한 사람이 결코 사악하지 않으며 만일 학살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명령 불복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엇비슷했습니다. 만약 그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이런 임무가 주어졌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나치 대원들은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가요? 전쟁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는 광부는 그것이 핵무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나사를 만드는 노동자는 자신이 무기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강판을 만드는 노동자 역시 그 파편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을 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네 번째, 개구리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새는 입술이 타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평소 트렌치코트 마피아라고 자칭했던 2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900여 발의 총알을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사망했으며 범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 사건을 소재로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을 제작했고, 이 영화는 2003년 3월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총기 난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총기 보유를 허가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총기 보유가 개인의 자유와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보유할수록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펴니다. 무력 균형이 살해의 유혹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인 동시에 딜레마가 됩니다. 총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침대 밑에 총을 감추어 두고 있다면 낯선 자가 함부로 침실을 기웃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연쇄살인범과 집단살해 사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총기는 한정된 시간에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또 총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 우발적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도끼나 칼은 몸에 감추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흉기입니다. 이런 무기로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신중하게 범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몸속에 교묘히 숨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으므로 범행이 실패한 후 치러야 할 대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은 다릅니다. 총은 상대방과 격투를 하지 않고 단지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은 약자에게도 가공할 무기가 됩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강자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해치려고 마음먹었는가요? 누가 먼저 총기를 들었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남을 해친 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 후 자살을 결심했다면 그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희생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살인 기록을 갱신한 사건이 2007년 4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유학하던 한국계 학생 1명이 동료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범인을 포함해 33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집단 살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심리학자들은 폭력과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지적합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딜런 클리볼드와 메릭 해리스는 일종의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인 트렌치코트 마피아라는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나가는 운동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해병대에 지원했으나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밝혀져서 범행 일주일 전에 입대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주 범인인 조승희,
역시 스스로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려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따돌림을 당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동료들과 집단을 이루어 강자에게 대응합니다. 인간에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강렬합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면서 집단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을 용감하게 만들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게 합니다. 하지만 대가도 따릅니다.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앞에서 무력합니다. 당신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따돌림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누군가를 따돌리는 다수에 속해 있을 때 당신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당신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을 따돌리는 집단이 매혹적인 제안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친구인 A를 따돌리는 데 앞장서면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제안 말입니다.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친구를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달콤합니다. 당신은 주류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다시는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안을 거절하면 더욱더 혹독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배신해서 양심을 버릴 것인가? 계속되는 따돌림의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당신도 경험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선망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유혹만으로도 쉽게 굴복합니다. 이미 당신은 따돌림을 당하게 될 친구가 몹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받았던 제의를 친구에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단은 점점 배타적이 됩니다. 배타적 종교가 취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교도들은 신으로부터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면 참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자비롭기 때문에 이교도가 참여할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집단에 소속되려면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똑같이 배타적이 되거나 이교도를 회개시켜 집단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에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개인적 이득 때문입니다. 과학 저술가 벳 리들리는 이타적 유전자에서 가족이 아닌 모든 동물 집합체는 이기적인 무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집단은 다수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생명의 보존은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도 정당화합니다. 정의나 윤리가 목숨만큼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뱀은 경쟁자가 없고 식량이 풍부한 우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개구리를 먹어치우면 굳이 우물 밖으로 기어나가지 않아도 겨울이 오기까지는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날마다 한 마리씩 뱀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구리들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비뽑기로 그날의 제물을 정했을 것입니다. 또 개구리 집단에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했다면 날마다 제물이 될 개구리를 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뱀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지만 우물 안은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혼자 우물 안을 배회하다가는 금세 뱀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개구리들은 숨을 죽인 채 옹기종기 모여 자신이 잡아먹힐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된 채 서로의 몸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다른 개구리가 희생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뱀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무리지어 있을 때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은
집단의 의지에서 살아갑니다. 초식동물들도 집단으로 이동할 때 포식자에게 희생될 확률이 낮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초식동물은 포식자가 노리는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집단사고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단에 동조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척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끈질긴 욕구가 얼마만큼 강렬한지는 1950년대에 이루어진 집단 동조 실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심리학자 솔로몬 아시는 방 안에 9개의 의자를 반원 모양으로 늘어놓은 다음 실험 참가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선 피실험자를 9번째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자 조교 8명이 들어와 나머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시는 카드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에는 1개의 선이, 다른 한 장에는 3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3개의 선 중 하나는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같은 길이가 되었고 나머지 2개의 선은 길이가 달랐습니다. 나머지 2개의 선은 길이가 2인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같은 길이의 선을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같은 길이의 선을 골라내라고 해도 쉽게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실험에 참가한 8명의 조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린 답 하나를 대답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연구팀이 문제를 냅니다. A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B카드에 그려진 3개의 선 중에서 고르시오. 당신이 실험 참가자라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 약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앉은 8명의 조교가 길이가 다른 선 하나를 똑같이 정답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실험은 18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조교들은 18번의 질문 중 12번이나 만장일치로 틀린 답을 골랐습니다. 12회의 질문 중에서 4회 정도는 피실험자도 틀린 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 것입니다. 12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조교들이 틀린 답을 말했을 경우 70%가 집단의 선택에 굴복했으며 25%만이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모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교 중 1명이 정답을 말했을 때에는 피험자가 틀린 답을 말하는 경우가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동조자가 출연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1명의 반대자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단은 개인의 사고와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집단사고의 오류를 만장일치의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케네디 정부의 피그만 침공사건과 같은 무모하거나 실패했던 미국의 외교정책을 대상으로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관료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이 글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을 선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집단사고는 주로 관료 집단에서 자주 발생하며 의사결정자나 그룹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을 때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아빙 제니스는 집단사고의 특징을 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집단사고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며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또 이들은 반대 의견을 줄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며 반대자들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집단의 공감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며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반대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담은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집단사고에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이들은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에 지배당해서 무모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구성원들은
내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덕체계가 완전 무결하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말 그대로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적들은 협상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단의 신념체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순분자들이며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따라서 의사결정권자의 귀에 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집단사고는 자기 기만의 가장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사고 증후군에 매몰된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 역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조직이 집단사고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먼저 측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측근들의 농간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황관 조고는 권력을 장악한 후 반란을 꾀하고자 했다. 조고는 군신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해서 먼저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그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새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호해에게 바치며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호해가 웃으며 말했다. 숭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요. 이것은 사슴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호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사슴 아니요? 호해의 물음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조고에게 아첨하기 위해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간혹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조고는 사슴이라고 답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진시황 봉기 사기에 나옵니다.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장려해야 하며 조직 내에 다른 집단을 만들어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항상 균형 있는 사고를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단 토론이 오히려 구성원의 편견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인민재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토론을 주도하는 자기배타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면 집단 토론이 이루어진다 해도 균형 있는 의견 개진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말한 사람이 조직 전체에 노출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딜레마에 빠진 우리들에 대한 나 자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질 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 선택하는 것도 잘 해주시기를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딜레마를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